뭔가 피부색이 제대로 피부색 나오고 좀 이렇게 투명한 색깔에서 방송하니까 저도 뭔가 기분 좋고 여러분도 보기에 더 편하고 뭐 좋지 않으실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이제 뭐 34분 이렇게 지나고 있으니까 슬슬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북클럽 이제 공부하러 오신 거죠. 우리 북클럽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 북클럽 소개부터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일주일에 한 권씩 읽어 내려가는 겁니다. 이번 주는 그래서 이제 이 Frozen 읽고 오시는 게 어떤 그런 과제였죠. 매주 화요일 10시 밤에 우리 이렇게 라이브 진행하잖아요. 이때 일주일 동안 읽어온 그 책을 가지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제가 그 전주에 미리 드린단 말이죠. 과제로서 드린 문장들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해본다, 읽어본다, 이제 그런 생각으로 수업 들으러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몇 가지만 제가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보니까 18주 전에, 이게 지금 19번째 라이브예요. 그래서 이제 18주 전에 북클럽을 하면서 저도 이제 영서당 TV에서 라이브를 시작을 했었는데, 그때 제가 굉장히 강조했던 거 오늘 다시 한번 좀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이렇게 북클럽 라이브 하는 거니까. 자, 원서를 읽으실 때 여러분들 꼼꼼하게 진짜 한 문장 한 문장 다 이해해 나가면서 모든 단어 찾아보면서 그렇게 공부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당장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문장들은요, 아무리 이렇게 막 머리 막 쥐어 싸고 뭐 해도 보통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스트레스 받고서는 그냥 안 할래 포기하기보다는 가볍게 많이 읽어 나가는 것이 전반적으로 우리 실력에 훨씬 더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한 챕터에서 한 5단어 정도만 외워보자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접근하시면 훨씬 쉽게 책을 읽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모르는 단어 다 외워야지, 그거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 부담을 줄이는 것이 어쨌거나 제가 굉장히 원하는 방향이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고, 그래도 어쨌거나 제가 과제로서 드리는 문장 자체는 이거 어떻게 해석하는 게 맞을까 고민을 한번 좀 해보시면 이제 수업을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들으실 때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라는 거죠. 자, 북클럽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어떻게 진행해 나가는 거구나라고 이해가 좀 되셨을 것 같고, 오랜만에 역시나 또 우리가 북클럽을 진행하는 거니까 왜 그럼 이 북클럽이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제가 잠깐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여태까지 영서당 TV 통해서 계속해서 라이브가 됐든 저희 영상이 됐든 함께 해주신 분들은 제가 이 이야기를 굉장히나 강조한다는 거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결국 이제 북클럽을 해야 하는 이유, 영어 실력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까지 제가 11년 영어를 가르쳐 오면서 어떤 그 모든 경험들을 공식으로 만들어 보면 이렇게 정리가 되기 때문인 건데, 영어 실력은요, 지식 곱하기 경험 제곱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라는 것은 이제 문법적인 지식도 되겠고요. 뭐 어휘적인 지식도 지식이라고 부를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지식이란 건 0에서 100까지 이제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거고, 경험은 그 대신에 무한이에요. 한계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얘가 제곱이 된단 말이죠. 우리가 막 5년, 10년, 15년, 20년 영어를 공부를 하지만서도 그래도 뭔가 영어 실력이 빡 눈에 띄게 성장하지 않는 그 고민을 좀 해보자면, 그리고 그런 분들을 제가 많이 상담을 해보다 보면요, 대부분의 어떤 그런 잘못된 점이 뭐냐면 너무나 지식에만 집중한 채로 공부를 해온 나머지, 실제로 그래서 내가 막 문법 배우고 어쩌고 저쩌고 했지만 그 문법을 활용해서 뭔가를 읽어본 적 없고 써본 적 없고, 즉 영어에 대한 경험 자체가 너무 현저하게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력이 크지 않은 경우들을 제가 굉장히 많이 보게 돼요. 그러니까 그 지식이라는 거는, 문법이라는 게 가장 대표적으로 공부하다 보면 언젠가 끝나거든요. 100점까지 가는 날이 옵니다. 근데 100점까지 가지 않아도 50점, 60점 돼도 좋으니까 이제 그 정도 됐다 그러면 이제 경험에다가 말하자면 몰빵을 해주는 게 되게 더 좋을 수가 있다는 거죠. 경험을 쌓는 거, 원서 읽는 거, 굉장히 좋은 그런 경험을 쌓는 방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북클럽을 통해서 이제 뭔가 앞에서 제가 했던 말과 잘 이어지는 거 보실 수가 있죠. 내가 당장 모르는 문장들이 좀 있고 모르는 단어들이 있어도 많이 읽다 보면 이거 내가 저번에 봤던 문장 구조인데, 이거 저번에 내가 봤던 단어인데, 이런 경험들이 쌓이게 되고, 그러다 보면 지식도 조금씩 또 차는 것도 차는 거겠지만서도 경험이 그냥 많아지다 보면요, 영어라는 언어가 어떤 언어인 거야 라고 여러분들이 감을 잡게 되실 거고, 그게 전반적으로 어떤 영어 실력 향상에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사실 도움이 되는 경우들이 단순히 많다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그냥 뭐랄까요, 그게 그냥 너무나 당연하고 어떻게 보자면 정도인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는 정도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법을 공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런 북클럽을 통해서 많은 영어에 내가 노출되는 것 자체,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영어 노출시키시기에 어떤 굉장히 좋은 과정으로서 저와 함께 이번 주, 다음 주, 그리고 다다음 주까지 북클럽을 진행을 할 테니까 계속해서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간단히 설명을 하면은 가볍게 다독을 하는 겁니다. 가볍게 많이 읽는 게 결국은 그 경험을 채우는데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된다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커리큘럼도 간단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 예전에 북클럽 함께 해주셨던 분들은 약간 그 향수가 좀 이렇게 생각나실 거예요. 옛날에 그래 이렇게 우리가 공부했었는데 그 어떤 과정을 똑같이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는요, 간단하게 영어 원서 읽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만한 꿀팁을 제가 준비를 좀 해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드렸던 과제 문장 가지고 쭉 한번 말 그대로 독해를 해볼 텐데, 오늘 우리가 집중할 거 두 가지예요. 오형식 문장하고요. 오형식 문장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간단하게 갑을 잡아가실 수 있게끔 제가 수업을 한번 해볼 거고, 그리고 분사, 현재 분사, 과거 분사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또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클럽 할 때마다 저는 이 분사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요. 왜냐면 진짜 분사라는 게 엄청나게 사용되거든요. 근데 막상 우리가 이 현재 분사, 과거 분사, 이제 이름은 어디선가 들어봤을지 모르지만서도 이게 글에서 나오면 어떻게 해석할지 잘 몰라요. 그래버리면은 당연히 독해 실력의 그 향상에 큰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저는 기회가 되는 대로 이 분사 얘기 많이 하려고 합니다. 오늘 그래서 또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 어떤 분들에게는 복습이 될 거고 어떤 분들에게는 새로이 공부하는 그런 것이 될 텐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북클럽도 시간이다 보니까 이것저것 이야기할 게 많은데, 먼저 역시나 제가 이제 한번 필 받으면 나중에 다 까먹고 넘어가 버리니까 다음 주 예고 간단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총 3주에 걸쳐서 지금 롱텔북스의 그 영어 원서, 영화로 읽는 원서, 영어 원서 시리즈를 가지고 북클럽 프로젝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번 주는 지금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프로즌으로, 겨울왕국이에요. 디즈니 시리즈의 뭐 가장 대표적인 그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2019년 겨울에 또 이제 2탄 나온다는데 어쨌거나 이 책으로 오늘 진행을 해볼 거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요 책입니다. 주토피아로 또 북클럽 진행을 해볼 거예요. 이게 이제 다음 주가 되겠고, 되게들 많이 좋아하시는 영화였죠. 영화 자체도 재밌고 당연히 원서도 재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가 또 굉장히 좋아하는 책이에요. 코코 가지고 그리고 또 북클럽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코코를 제가 최근에 다시 한번 또 그 넷플릭스 통해서 봤는데 그 재밌더라고요. 재밌어서 그 뭐랄까요, 감동을 제 스스로 다시 한번 느껴보고 싶어서 또 이렇게 책을 골라봤고, 그리고 이제 요것들 구매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고 싶으시다 하시면은요, 조금 더 싼 가격에 구매하실 수 있게끔 그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해서 판매 링크, 이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밑에 디스크립션 보시면은 거기에서 이제 그 판매 링크 보이시니까 그거 타고 가셔서 구매해 주실 수가 있겠고, 도치맘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공구 진행을 했었죠. 아마 하고 계실 것 같은데 공구를 통해서 또 이 책들 한 권 한 권 낱개로도 사실 수가 있고, 이게 지금 총 15권 있거든요. 15권 그냥 다 묶어서 또 사실 수가 있습니다. 혹시나 구매 원하시는 분들은 그 링크들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다음 주, 다다음 주 우리가 북클럽 한다는 거 예고 먼저 드리면서 본격적인 이야기 그럼 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앞에서 제가 다 보여드렸지만 오늘의 책 겨울왕국입니다. Frozen 되겠고, 요 책의 먼저 난이도를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이게 2만 단어 가깝고요. 2만 단어 가깝고 양 자체는 적지가 않아요. 렉사일 지수는 570. 근데 렉사일 지수만 보시면 여러분들 이게 그래서 얼마나 어려운 거야 감이 잘 안 느껴지실 텐데, AR 지수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 북 레벨 자체를 보면 얘가 4.1로 나와 있어요. 4.1이라는 거는 원어민 기준으로 이제 봤을 때 4학년짜리 아이가 읽을 만한 수준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AR 지수가 4점대라는 거는 이 책이 되게 뭐 두꺼워 보이고 뭐 하지만서도, 근데 여러분들 다 아시죠? 실제 그 원서는 앞에만 이렇게 있는 겁니다. 뒤는 여기까지가 이제 실제 원서인 거고, 요 뒤는 이제 단어장이에요. 단어장 뭐 이렇게 있는 거고 뒤에 이렇게 CD 있고 그런 건데,
2만 단어 근데 레벨이 AR 북 레벨이 4점대라는 거는 이거 사실 챕터북 정도의 수준인 거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챕터북 중에 가장 유명한 게 이제 매직 트리하우스가 있잖아요. 매직 트리하우스 후반대 가면요 3점대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매직 트리하우스를 어느 정도 읽을 수 있는 사람이면 이 책도 읽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정도의 그냥 난이도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약간 저한테는 이 영화로 읽는 영어 원서 시리즈가 챕터북에서 뉴베리로 넘어가는 그 중간의 난이도 정도라고 딱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약간 난이도는 챕터북 쪽에 가까운데 분량 자체는 뉴베리 시리즈에 가까운 그런 느낌의 책인 거죠. 그래서 굉장히나 그 어떤 영어 실력을 쌓고 좀 뉴베리를 읽기에는 부담스러운데 그 전의 수준은 읽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분들에게 적절한 수준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자 그럼 이제 오늘 제가 준비한 어떤 그런 영어 원서 활용하는 팁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먼저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거 기억을 하시면 정말 크게 도움이 되실 텐데, 영어 원서를 읽을 때 당연히 단어 공부를 이제 우리가 같이 해줘야죠. 근데 중요한 건요, 지금 여기도 뭐 단어장이 따로 있지만서도, 그리고 우리 그 단어 외우는 거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단어장만 놓고 이 단어는 이 뜻, 이 단어는 이 뜻, 이 단어는 이 뜻이라고 외우시면 효과가 정말 현저히 떨어지게 돼요. 그게 아니라 읽으면서 외워주셔야 돼요. 이렇게 읽으면서 여기서 내가 모르는 단어가 나왔네, 그럼 그걸 사전을 찾아봐 주시든, 아니면 여기 단어장이 있으니까 이 단어장에서 그 뜻을 보든, 근데 이렇게 읽으면서 여기 모르는 단어가 나왔어, 찾아보고 그 뜻을 다시 가져와서 여기서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맥락 속에서 이 단어가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굳이 막 신경 쓰지 않아도 예문을 갖다가 우리가 단어를 기억하는 효과를 볼 수가 있단 말이죠. 아마 어디서든지 여러분들 단어 공부하는 법 이렇게 찾아보시면 예문 꼭 외우세요, 예문 꼭 외우세요 라고 나오는 거 보실 수가 있을 텐데, 원서를 읽으면서 단어를 찾아보시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예문과 함께 내가 단어를 외우는 효과를 볼 수 있음과 동시에,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뭐냐면은 어쨌거나 한 명의 작가가 쭉 글을 쓴 거기 때문에 앞에서 나왔던 단어가 중간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예를 들어서 두 번째 챕터에 나왔던 게 네 번째 챕터에 또 나오고 여섯 번째 챕터에 나오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한 책을 읽으면서 단어를 이렇게 공부하면요, 어떤 몇몇 단어들은 진짜 한 권 읽을 때까지 해서 20번, 30번씩 보는 그런 단어들이 생기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굳이 우리가 막 그거를 막 깜지에 적어가면서 외우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계속 내가 그 단어에 반복해서 노출이 됐기 때문에 그냥 한 권 다 읽을 때쯤에는 오케이, 이거 무슨 단어인지 알아 라고 또 쉽게 외울 수 있는 그런 꿀팁들이, 꿀팁은 아니죠, 꿀 효과들이 이 원서 읽기에 또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 요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단어장을 먼저 외워요. 단어장을 보면서 내가 뭐 예를 들어서 프로즌 챕터 12번째 챕터를 내가 외워야지, 그러면은 12번째 챕터를 펴신 다음에 그래놓고는 이 단어를 다 외우고 그리고 가서 내가 챕터 12번째 거를 쭉 읽어야지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거보다는 그냥 읽으면서 모르는 단어 나올 때마다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서 같이 따라가시는 게 훨씬 더 먼저 내용 파악에도 도움이 되고 부담도 적고, 그리고 자연 반복 학습 효과에다가 그리고 또 이제 예문을 갖다 내가 곧장 보면서 외우는 효과까지, 결국은 그게 더 낫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자, 그것과 함께 또 하나 여러분들이 원서를 읽으실 때 분명히 놓치시면 나중에 굉장히 후회를 하시는 게 뭐냐면은, 꼭 오디오북도 한번 활용을 해서 들어보시는 거를 제가 추천을 드릴게요. 그 자꾸 제가 광고를 하게 되는데 이건 진짜 광고가 맞아요. 왜냐면 다른 걸 다 떠나서 제가 이 책 시리즈를 되게 좋아하기 때문인 건데, 이 책 보면 여기 뒤에 오디오 CD가 있단 말이죠. 보통 수입 원서에는 그 오디오 CD가 없을 거예요. 근데 그냥 우리끼리 말을 하자면은 그거 다 이제 그 유튜브에서 검색하시면 또 다 있습니다. 다 어디선가 이렇게 뭐 불법이지만은 뭐 찾아보실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가능하시면 구입을 하시는 것도 좋지만 최소한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돈 주고 오디오북 그 CD 뭐 이렇게 사기 전에 그래도 정말로 내가 이렇게 공부하는 게 맞는지 테스트 해보고 싶다, 그러신 분들 계시면 어쨌거나 검색해서 또 찾아보실 수도 있다는 거고, 절대 뭐 그게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언제나 구매하시는 게 좋지만, 근데 자, 오디오북 CD를 구하셨다면요, 그럼 어떻게 하냐, 먼저 원서를 읽으세요. 먼저 원서를 읽으신 다음에 그냥 내가 묵독이 됐든 소리 내면서가 됐든 내가 먼저 한번 읽는 거죠. 그리고서는 오디오북을 갖다 들으면서
들으면서 눈으로 그 속도에 맞춰서 한 번만 다시 더 따라 읽는 것을 저는 좀 추천을 드릴게요. 그래 놓고 오디오북만 한 번 더 들으면 또 좋아요. 그리고 내가 너무 지겹지 않다 싶을 만큼 오디오북을 뭐 반복해서 들어보는 거 이런 거 다 좋은데 이제 읽는 거는 읽는 것대로 오디오북은 오디오북대로 따로가 아니라 한 번 읽었으면 오디오북을 들으면서 눈으로 따라 읽는 이 과정을 거쳐가시는 게 그게 지금 제가 전달해드리고 싶은 꿀팁의 핵심이에요. 이렇게 하면 좋은 게 뭐냐면요. 자, 두 가지예요. 첫 번째로는 먼저 내가 이걸 들으면서 눈으로 글을 따라가게 되면 가장 먼저는 이 단어가 또는 이 문장이 이렇게 읽히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걸 통해서 각각 단어의 발음도 내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효과를 얻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영어 듣기 하면서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연음이거든요. 연음도 자연스럽게 내가 무의식 중에 그 경험들이 쌓이게 됩니다. 이렇게 이걸 막 인지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냥 들으면서 눈을 따라가다 보면 여기서 또 이런 소리가 났네, 저런 소리가 났네. 그냥 무조건 경험을 쌓아주는데 어쨌거나 초점을 맞춘다는 그 측면으로 봐도 그냥 이렇게 해주면은 그냥 듣는 것보다, 왜냐면 그냥 들으면요 안 들려버리잖아요. 이거 공감하시죠? 그냥 들으면 안 들려버리고 말아요. 그러면 뭐라는 거지? 그냥 효과가 굉장히 팍 떨어져 버리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들으면서 내가 눈으로 보면 어쨌거나 내가 아까 한번 봤던 또 그런 텍스트이기 때문에 이 단어가 이 소리가 난 거고 이 단어가 이 소리가 난 거고 합쳐져가지고 이런 여름이 나는구나, 그리고 훨씬 더 쉽게 파악할 수 있음과 동시에 그 경험만으로도 어쨌거나 우리 영어 듣기 실력이 향상이 계속됩니다. 꾸준히 이걸 해주시면 분명 큰 효과를 보실 수가 있을 거고, 두 번째로는 또 이제 오디오북의 소리에 맞춰서 내가 눈으로 따라 읽는, 즉 내가 눈으로 따라 읽는 속도가 오디오북이 읽혀지는 속도에 맞춰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WPM도 훨씬 더 빨라진다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 WPM이 뭔지에 대해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또 궁금해하실 수가 있으니까, words per minute, 1분에 내가 몇 단어를 읽을 수 있는지를 이제 측정하는 뭐랄까요? 치수 같은 거랄까요? 유닛인데, 단위인데, 그 WPM이 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독해를 빨리 함에 있어서. 그 WPM을 올리는 방법 중에 가장 효과적인 것 중에 하나가 오디오북을 들으면서 눈으로 따라 읽는 겁니다. 해서 이 오디오북을 읽어주는 속도에 어쨌거나 맞춰서 내가 눈으로 따라 읽게끔 좀 강요를 할 수 있는, 내 스스로를 강요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죠. 이것도 굉장히 꾸준히 하시면 나중에는 오디오북이 없어도 내가 오디오북을 들었던 그 속도에 맞춰서 읽어내려가는 이제 hopefully 그게 이제 우리의 목표인 거죠. 그럼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되고, 그런 것들이 합쳐져서 WPM이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원서 읽은 다음에 확 치워버리지 마시고, 원서 읽으면서는 단어장 옆에다 놓고 같이 이렇게 공부해 주시는 거, 아니면 사전 찾아보면서 같이 공부해 주시는 거, 요걸 좀 활용해 주시고, 그렇게 한번 읽었다 그럼 오디오북을 들으면서 내가 눈으로 따라 읽으면 그럼 리스닝에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WPM을 올려서 전반적인 내 독해 실력을 향상시키는 데도 분명 도움이 된다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요 두 가지를 같이 해주시면 당연히 뭐 이제 안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시간이 들긴 하겠지만 정말 200% 원서 읽기를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공부 효과가 높아진다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요 두 가지 팁을 오늘 제가 간단히 짚어드렸는데 얼마나 공감이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요거 질문 잠깐 한번 받아볼게요. 자, 제가 이 성함을 어떻게 읽어야 되죠? 환주님인가요? 김환주님. 자, 반복해서 들어도 무슨 뜻일지 모르는 경우 계속 소리만 들어도 될까요? 반복해서 들었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시겠다는 게 이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장 구조 자체가 무슨 뜻인지, 단어가 무슨 뜻인지 몰라서 해석이 안 된다가 될 수가 있겠고, 들었는데 그냥 그게 무슨 단어인지 자체 그냥 들리지가 않는다가 있을 수가 있겠는데, 둘 다 어쨌거나 이해가 안 되는 것을 무조건 그냥 반복하는 걸 저는 추천드리지 않아요. 효과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지금 당장 내가 눈으로 봐서 이해 안 되는 거, 그거 계속 봐도 아마 이해가 안 될 거고요. 내가 지금 당장 계속 듣는데 안 들리는 것도 역시나 지금 내 수준에서는 계속 들어도 안 들릴 거예요. 자, 내가 문장을 봤는데 문장 구조가 됐든 어휘가 됐든 이해가 안 돼요. 해석이 안 돼요. 그럼 단어를 찾아보시고 문법책도 뭐 참고를 해보시되 한 2, 3분 정도 투자했고 5분 정도 투자했는데 안 된다. 그럼 어디다 적어 놓으시고 넘어가세요. 나중에 그냥 다음 책 읽고 많이 영어 경험을 쌓은 다음에 그리고 나중에 돌아오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러면 조금 이따도 또 그런 얘기 할 텐데, 그러면 이거 예전에 내가 봤던 그 문장 구조랑 똑같은 거구나. 그때 약간 그런 뜻이었던 것 같은데 여기서도 그럼 그런 뜻이겠네. 이 경험이 쌓이면 내 실력이 느는 게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실 거고요. 듣는 게 당장 안 들리면요, 보세요. 봐서
이 단어가 이렇게 발음되고 저 단어가 저렇게 발음되고 그래서 연음이 이렇게 있었던 거구나. 근데 이걸 내가 캐치를 못해서 못 들었구나. 를 그냥 지금 당장 확인해 버리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해석이 됐든 듣는 게 됐든 지금 막힌 거 저는 그거를 막 100번 1000번 반복하세요 라고 추천드리는 편이 아니에요. 넘어가든 아니면 빨리 확인하고 그냥 경험을 쌓는데 다음 문장을 들어서 내 경험을 늘리는 데 집중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때가 많습니다. 이런 질문도 재밌네요. 낭냥 편치님이 그냥 DVD만 봐도 독해력이 늘까요? 그냥 보면 안 늘죠. 근데 보면서 거기 나온 문장을 내가 해석해 보려고 하고 모르는 단어 찾아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원서 읽기 하는 거랑 똑같이 근데 이제 책이 아니라 DVD라는 것을 내가 뭐 말하자면은 자료 삼아서 공부를 했다? 그러면 그때 가서 독해력이 늘겠지만 그냥 보기만 해서는 독해력이 늘진 않아요. 약간 뭐냐면 물론 이제 냥냥펀치님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질문을 하셨을 거라는 게 아니라 약간 과장하자면 그런 거랄까요? 헬스장에 가면 근육이 붙나요? 헬스장에 가면 살이 빠질까요? 헬스장에 간다고 살이 빠지는 건 아니잖아요.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해야죠. 마찬가지예요. DVD를 보면 늘까요? 아니 DVD를 보는 건 헬스장에 가는 것일 뿐 DVD를 틀어놓고 그리고 원서를 펴놓고 공부를 해야 운동을 해야 근육이 붙듯이 실력이 늘겠죠.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본다고 무조건 틀어놓는다고 느는 건 아니에요. AJS3754님이 학원에서 시키고 있던 것들이 다 이유가 있었네요. 왜 하는지 모르고 했었네요. 라고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제가 그 책이 제가 지금 저한테 없는데 제가 요새 꽂혀서 읽고 있는 책이 그 책이에요. 여러분들 어디서 한 번쯤 들어보실 수 있는데 제가 나중에 그것도 도서 리뷰로 영상 한번 만들어 볼까 싶은데 Start with Why라는 책이 있습니다. 사이먼 시넥이라는 분이 쓰신 책이고 우리나라 말 제목은 뭔지 모르겠네요. 왜 하는지 뭐 알아라? 뭐 약간 그런 거랄까요? 뭐 우리나라 말 제목이 약간 좀 원래 책의 의도랑은 다르게 제목이 적혀 있어서 저는 그 제목을 쓰신 분의 의도는 알겠으나 마케팅적으로 그게 더 이제 끌리는 제목이었을 거라서 근데 완전 그 책의 내용과는 상관이 없구나라고 생각해서 별로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제목이긴 한데 결국은 이제 이유가 중요하다. 뭘 하는지보다 이유가 중요하다라는 거고 그렇죠. 공부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실 운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이걸 왜 하는지 뭘 노려서 뭘 위해서 하는지를 알고 하면 어쨌거나 효과가 훨씬 더 높아진다는 게 제 경험이고 제 믿음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어떤 것이 됐든 공부가 됐든 그리고 영어 공부가 아니어도 좋아요. 그리고 원서 읽기 뭐 DVD 보기가 아니어도 좋은데 내가 이걸 왜 하는 걸까? 그냥 저 사람이 하라니까가 아니라 내가 이걸 왜 하는 걸까? 한번 물어보든지 아니면 스스로 이유를 찾아보시든지 그런 게 시간은 조금 들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효과가 많이 이렇게 플러스 되는 경우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 책 제목이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인가요?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 맞아요. 뭐 이제 뭐 그렇게 책을 번역하는 이유도 알겠는데 실제로 그 책을 읽어보시면 그 책의 제목이 왜 제가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리는지도 아마 알 것 같습니다. 이 질문까지 제가 답변해 드려볼까요? 김정희 님이 저는 운전을 많이 하는 편인데 운전하면서 100% 미군 방송을 듣습니다. 효과적으로 듣는 방법이 있을까요? 완전 처음보다는 공부하면서 들으니까 처음보다 조금 더 들리기는 하는데요 라고 하셨는데 이건 약간 얘기가 달라요. 왜냐면 운전하실 때는 막 내가 모르는 단어를 여기서 찾아볼 수도 없고 그리고 막 멈춰놓고 다시 반복해서 듣는 거 이런 것도 안 되잖아요. 운전해야 되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냥 듣는 게 어쨌거나 최선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내가 공부해야지 하고 마음 먹고 자리 잡았는데 그냥 듣고 아무것도 안 해. 그냥 틀어놓고 아무것도 안 해. 이거는 효과가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들에 비해서. 근데 운전할 때는 사실 그냥 듣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운전하실 때만큼은 또는 뭐 설거지를 할 때 제가 설거지를 듣는 이유가 설거지를 할 때 저는 뭔가 틀어놔야 돼요. 그게 예전에 자취할 때부터 약간 습관이어가지고 뭐 유튜브든 뭐든 틀어놔야 돼요. 해서 설거지를 할 때가 됐든 운전할 때가 됐든 운동을 할 때가 됐든 뭔가 내가 집중을 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면 그러면 어쨌거나 그래도 뭐라도 틀어놓는 게 도움이 되기는 합니다. 이해되시죠? 운전을 할 땐 그런 걸 그냥 틀어놓으시는 거라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그게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적어주신 것처럼 뭔가 공부를 평소에 하시면서 이렇게 그런 방송 같은 걸 들으시면요. 내가 어제 책 읽으면서 봤던 단어가 여기서 나왔어. 그래서 방금 그거 들렸어. 이런 것도 느끼실 수가 또 있을 거예요. 상황이 다른 거예요. 상황이 다른 겁니다. 자,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질문 계속 올려주고 계시는데 요게 지금 여러분들이 약간 올려주시는 질문이 제가 안 그래도 하려는 말하고 좀 겹치는 바가 있는 것 같아요. 답을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안 그래도 오늘 이 이야기를 할까 말까 했던 건데, 자, 아까 그 환주님 죄송해요. 제가 혹시나 이름 잘못 불러드리고 있으면 또 질문 올려주셨는데, 원서 읽기 시작해서 한 권을 읽었는데 내용을 전부 이해하진 못하고 일부만 이해해서 완독을 했습니다. 전에 강의 영상에서 같은 책을 반복해서 보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니 새로운 책을 보는 게 낫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그게 100% 맞고요. 자, 그랬는데 언제 다시 또 보는 게 도움이 될까요?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자, 한 권을, 제 의견은 그래요. 한 권을 10번 반복하는 거 말고요. 그냥 새로운 책을 10권 읽는 게 훨씬 낫다는 건데, 근데 이제 어쨌거나 내가 한번 읽었던 거 복습을 한번 하면 또 좋기는 하니까, 그럼 이걸 언제 내가 돌아오는 게 좋냐. 그러니까 이걸 내가 한번 읽었어요. 그 다음 책을 또 읽었단 말이죠. 그럼 여기로 와야 돼요? 아니면 새로운 책을 또 읽어야 돼요? 그럼 새로운 책을 계속 읽을 거면 언제 돌아오면 되나요? 라고 지금 질문을 주신 건데, 그거는 사실 마음껏 하시면 되고요. 마음껏 하시면 돼요. 그런 걸 약간 숫자로 정해놓는 것도 웃기지 않아요? 5권 읽으셨으면 첫 번째 책으로 돌아가세요. 그것도 사실 왜? 무슨 기준으로 그런 걸 정할 수 있는 건데요? 그런 게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숫자 자체,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쓰고 싶지 않지만 지금 떠오르는 게 이 단어밖에 없어서 집착하시기보다는 돌아보실 때, 반복하실 때 이렇게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자, 이걸 읽었어요. 두 번째 책으로 코코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책으로 주토피아를 읽었어요. 북클럽 하시면서 주토피아까지 간 거죠. 그러면 그때 가서 뭐 이쪽으로 돌아와도 좋고 이쪽으로 돌아와도 좋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돌아갈 때요, 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야지라고 생각하지도 마세요. 왜냐면, 그리고 이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어떤 말씀드리는 주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공부가 부담이 되기 시작하면요, 공부를 안 하고요, 공부를 안 하면 그냥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언제나 내가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는 게 저는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가벼운 마음가짐으로 가볍게 공부를 해서 오늘의 어떤 그런 공부 효과는 적을지라도 내일하고 내일 모레하고 일주일하고 한 달하고 1년하고 이게 훨씬 중요하지, 오늘 진짜 빡세게 했는데 내일 어제 했던 것만큼 하려면 진짜 힘들 텐데 내일 해야지 하고 점점 건너뛰어서 안 해.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돌아가더라도 얘를 그 챕터 1부터 챕터 21, 23, 25, 7 끝까지 다 읽어야지가 아니라 그냥 아무데나 펴요. 저는 실제로 그렇거든요. 아무데나 피고요. 그 재밌는 장면이란 게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냥 거기만 읽어보는 거예요. 거기만 읽어보면 조금 내가 예전에 읽었을 때보다 나아졌다? 아니면 아직 거기서 거기다. 라는 감이 좀 이렇게 잡히실 겁니다. 그러면 돼요. 그리고 덮고 그 다음 책으로 또 넘어가요. 그 다음 책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 책으로 넘어가다가, 그리고 나서 또 돌아와서도 뭐 저번에 봤던 그 챕터만 다시 보시든지, 아니면 그냥 다른 쪽 그냥 말 그대로 훑어보는 거예요. 그냥 아무 페이지나 펴가지고 이렇게 쭉 보면서 쭉 읽다 보면은 예전에 내가 이해가 안 됐었는데 지금 이해가 되네. 이 느낌이 빡 오는 때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돌아보시면 되지, 이제 5권 읽었으니까 첫 번째 책으로 가서 이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야지. 그거 아니에요. 그거 너무 빡빡하고 재미가 없어요. 왜냐면 아무리 겨울 왕국이더라도, 아무리 코코고, 아무리 주토피아더라도, 이거 디즈니 시리즈고 디즈니는 진짜 영화 잘 만드는데, 아무리 그래도 내 취향에 안 맞든지 그냥 재미없든지 그냥 다시 보고 싶지 않은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걸 왜 또 읽을 필요가 있냔 말이에요. 없어요. 그러니까 돌아가더라도 그냥 본인이 좋아했던, 한 번 더 읽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책으로 돌아가시든, 그리고 그렇게 돌아간다 하더라도 그냥 한 부분, 두 부분 정도만 읽어보시면 충분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나중에 돌아보면 훨씬 더 영어 실력이 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라는 경험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럼 이제 넘어가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과제 문장부터 보고 시작을 해볼게요. 교재 있으신 분들 펴주시면 됩니다. 4페이지고요. 프롤로그고, 프롤로그가 그 영화로 따지면은 그 노래도 나올 거예요. 아마 딱 그 시작 부분이죠. 노래도 나올 거고, 그리고 거기서 막 이제 사람들이 얼음 이렇게 잘라가지고 막 썰매에 실어서 얼음 가져가는데, 이제 주인공이죠, 크리스토프랑 스벤인가요? 스벤이 되게 어릴 때죠. 그런 장면 나오는 그 부분이 프롤로그고, 참고로 이거 읽으신 분들은 공감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겨울왕국 많은 챕터 중에서요, 사실 프롤로그가 제일 어려워요. 왜냐면
도치도 좀 들어가 있고 약간 뭐랄까요? 프롤로그다 보니까 좀 평소문으로 글을 썼다기보다는 그냥 상황, 어떤 그런 장면, 그리고 경치를 묘사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도치도 많고 조금 좀 어떻게 말하자면 뜬구름 잡는 것 같은 문장들이 이 프롤로그 부분에 좀 있어가지고 약간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사실 가장 어려운 챕터를 꼽으라면 저는 프롤로그를 꼽고 싶은데 어쨌거나 거기서 나왔던 문장이고, 자 페이지 4페이지에 나왔던 첫 번째 과제 문장 먼저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지금 여기 이렇게 문장 있으니까 요거 보시면서 같이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가요. 시작. As evening approached, Kristoff finally convinced Sven to carry a small load of ice on their sled. 라고 자 나와 있는 거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먼저 뭐 짚어보자면, 해석을 하시는 데 있어서 짚어보자면 as 잘 해석을 하셔야 돼요. as 같은 거 이제 사전 찾아보시면요, 전치사도 있고요, 제가 부사도 있고요, 그리고 접속사도 있고, 전치사일 때, 부사일 때, 그리고 접속사일 때 뜻이 다 달라요. 그리고 그 많은 뜻들이 다 골고루 쓰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모든 뜻들을 한번 훑어보고 잘 기억을 해줘야 되는 게 바로 이 as가 되겠는데, 여기서는 뭐뭐 할 때예요. 해서 저녁이 이제 다가왔을 때,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저녁이 될 때쯤 해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겠죠. 크리스토프가 finally 결국 뭐를 했답니까?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문장이 나와요. convinced Sven to carry 라고 설득을 했다는 거예요. 스벤으로 하여금 가져가게끔. 그렇죠? 스벤이 끌고 가게끔 스벤을 설득을 했다는 거죠. 결국 설득을 했다는 거죠. 근데 뭘 끌고 갑니까? 작은 그 얼음 덩어리를 말하자면 그들의 썰매에 이렇게 실어서 스벤이 끌고 가게끔 설득을 해냈다는 건데, 여기 지금 제가 표시해드린 이 문장 Kristoff convinced Sven to carry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오늘 좀 확실히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 5형식 문장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그 5형식 문장, 뭐 4형식 문장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문장의 형식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리고 문장의 형식이라고 하면은 되게 많은 분들이 그거 엄청 옛날 막 이렇게 공부 방법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사실 문장의 형식을 되게 믿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게, 문장의 5형식은 말을 잘해야 돼요. 문장의 5형식은 진짜 있는 거고, 이걸 갖다 문장을 해석하면 진짜 도움이 돼요. 그 도움이 된다는 걸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문장의 5형식을 설명드리는 거, 수업하는 거 되게 좋아하고, 정말 문장의 5형식을 가지고 문장을 분석할 수 있어야 제대로 된 독해를 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되게 재미없어 하신다는 것도 알고, 그래서 최대한 좀 재밌게 많이 설명드리려고 언제나 좀 고민하고 그런 어떤 강사인데, 자 여기서 말하는 그런 문장의 5형식 간단히 정리를 해볼게요. 진짜 간단히. 왜냐면 이제 그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 중에 5형식이 제일 어렵긴 하거든요. 요런 거예요.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 보어, 요렇게 4가지가 나열이 되면 어떻게 해석이 되냐? 주어가 이거 지금 제가 요거 유튜브 보시는 분들 저기 오타 있어요. 주어가 동사를이 아니라 주어가 목적어를 목적 보호하게 만든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건 그냥 가볍게만 들으셔도 돼요. 그런 측면에서 목적 보호 자리에는 뭐가 들어갈 수 있냐? 명사, 형용사, 동사, 원형, 그리고 투부정사가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게 결국은 뭘 말하는 거냐면,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주어, 보통 이건 사람이겠죠. 동사는 뭐뭐 한다 이렇게 끝나잖아요. 해서 주어 동사 다음에 목적어가 나오고, 목적어는 을을이라고 해석되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어려운 게 없잖아요. 그죠? 주어 동사 목적어까지 나오고, 근데 그 다음에 명사나 형용사나 동사 원형이나 투부정사가 따라 나오면 이거 5형식 아니야? 라고 우리가 한번 의심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 그 5형식이라면, 만약에 그 문장이 5형식이라면 그때는 주어가 목적어를 목적 보호하게끔 만든다의 형식으로 해석이 되게 된다는 거죠. 자 예문을 몇 개 보도록 할게요. 요 문장 여러분들 한번 해석을 해보세요. James made Susan a captain.
사실 뭐 해석해보세요라고 해놓고서 제가 한글 해석도 지금 밑에다가 적어놨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James 사람이죠. 주어일 거예요. 문장 제일 앞에 사람 이름 나오면 이거 주어지 않겠습니까? Made 만들었다 동사죠. Susan 자 제임스가 만든 거예요. 수잔을 근데 뭐로 만든 거냐? 목적 보호하게 만든다. 오형식은 그렇게 해석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a captain 명사가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가 나왔는데 근데 뒤에 명사가 하나가 더 나왔어. 그러면 이거 오형식 아니야? 우리가 의심해 볼 수 있다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는 제임스는 수잔을 뭐 말하자면 팀의 주장으로 만들었다. 이런 식의 의미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왜 이게 이렇게 해석되는지를 여러분들이 봐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오형식인 문장이 나왔을 때 제대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북클럽 첫 번째 포인트부터 엄청 빡세죠. 자 계속 연습해 볼게요. 지금은 목적 보호가 이제 명사인 케이스였고 목적 보호를 형용사로 가져가 볼게요. 그럼 이런 문장이 만들어집니다. James made Susan happy. 근데 똑같은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해석하시면 돼요. 목적 보호 자리에 아까는 명사, 지금은 형용사지만 똑같은 맥락이에요. 제임스가 만든 거예요. 수잔을. 근데 수잔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happy. 행복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독해를 할 때 어떤 식으로 이걸 도움받을 수 있냐? 다시 한번. 주어, 동사, 목적어까지 나왔는데 뒤에 형용사가 뜬금없이 나왔어. 그러면은 사실 뒤에 형용사가 나오면요. 그건 100% 오형식이에요. 그건 100% 오형식입니다. 목적 보호를 형용사 하게끔 만들었다는 거구나라고 우리가 곧장 감잡고 해석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계속 한번 가볼게요. 이번에는 그 목적 보호 자리에 동사 원형 넣어볼게요. James made Susan 계속 앞에는 일부러 같은 걸로 제가 넣는 거예요. Do the dishes. Do the dishes 하면 이제 설거지하는 거잖아요. 그럼 뭐가 됩니까? 제임스는 만든 거죠. 수잔이 뭐 하도록? 목적 보호하도록. 목적 보호가 뭔데요? 설거지하다잖아요. 그래서 설거지하도록 만들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결국은 오형식인 거예요. 자, 뭐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 보호 이런 걸 다 걷어내시고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리고 있는 이 예문만 기억을 하고 이 예문이 어떻게 해석되는지만 기억하시면 기본적으로 오형식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지식은 갖추고 계신 거예요. 하나만 더 가볼게요. 목적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도 들어갈 수 있거든요. 자, 해서 투부정사 뭐 이렇게 바꿔볼 수 있는 거죠. 이번에는 convince. 아까 우리가 예문에서 봤던 그 convince 볼게요. 설득하다 해서 James convinced Susan to do the dishes. 하면은 자, 역시나 제임스가 설득을 해서 만든 거예요. 수잔이 뭐 하도록 만들었냐? 역시 to do the dishes. 설거지 하게끔 설득해서 만들었다는 게 되는 겁니다. 왜 이게 이렇게 해석되는지 결국 이게 오형식이기 때문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줘야 되는 거고 자, 이걸 그래서 참고하면서 다시 한번 이 문장을 한번 봐보세요. Christoph finally 근데 finally는 부사란 말이에요. 아까 이제 우리가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 보호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주어와 목적어 자리에는 명사가 기본적으로 들어가게 돼 있고 동사 자리에는 동사가 들어가는 거고 부사는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사는 사실 그렇게 중요한 녀석이 아닙니다. 그래서 finally는 일부러 제가 표시도 안 해냈죠. 중요하지 않아서 그래요. 중요한 건 뭐냐? Christoph convinced Sven 여기까지가 이제 주어 동사 목적어 그리고 마지막에 to carry 투부정사가 나온 거 해서 크리스토프가 스벤으로 하여금 설득해서 이제 만들었다는 거죠. 뭐 하게끔? to carry, 끌고 가게끔. 이 맥락을 여러분들이 봐주시는 게 사실 오형식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자, 설명이 좀 어려웠어요.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오형식부터 시작을 하면 핑계대는 거지만 오형식부터 시작하면 되게 어렵습니다. 이게 3형식과 4형식 그리고 5형식까지 차근차근 가야지 빠바바박 정리가 되는 게 있었을 텐데 자 어쨌거나 5형식의 개념이 어떤 거다. 아까 봤던 그 짧은 예문들 정도는 제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감이 오시나요? 하나스키님이 해석됩니다. 와우 뭐 이렇게 적어주셨고요. 조금요 있었고 쉽게 설명됐어요? 오케이 네 좋습니다. 좋아요. 자 예문을 기억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그러니까 어쨌거나 설명을 드리려다 보니까 뭐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 보호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근데 제가 앞에서 읽어드렸던 그 James made Susan a captain, James made Susan happy, James made Susan do the dishes, James convinced Susan to do the dishes 그 4개 예문만 그냥 기억을 해주시면
오형식에서 나올 수 있는 기본적인 구조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가져가시는 거예요. 목적 보어가 뭐다 이거는 나중에 해도 되고 먼저는 그 예문들 자체 이런 게 오형식이고 그러면 목적어를 그러니까 세 번째 예를 네 번째 예 하게끔 그냥 만드는 거래.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래.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지금 충분합니다. 조금 있다가 오형식이 한 번 더 나올 거거든요. 그때 또 복습을 해볼게요. 자, 미경님이 책 속에서 알려주시니까 눈에 팍 들어오네요. 이게 원서 읽기의 장점인 거예요. 읽다가 단어도 사실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거죠. 읽다가 이 문장 뭐지? 사전이 아니라 이제 문장 구조 같은 경우는 문법책을 찾아봐야 되겠죠. 문법책을 찾아봐서 이제 제가 설명드린 거지만 오형식이구나. 그리고 오형식을 배운 다음에 다시 원서 이렇게 딱 돌아와서 이걸 해석해 보면 이런 뜻이구나. 그렇게 머릿속에 한번 딱 각인이 되면 그럼 그때는 나중에 오형식이 또 나왔을 때 그냥 오형식만 공부하고 처음 오형식 문장을 딱 봤을 때보다 훨씬 더 쉽게 해석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 댓글 달아주신 분의 크리스토퍼는 스벤이 썰매를 끌도록 만들었다라고 레이킴님이 계시네요. 제 이름이 레이거든요. 김씨니까 영어 이름 레이킴인데 레이킴님이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네. 약간 동명이인. 제가 댓글 단 줄 알았어요. 네. 좋아요. 오형식 조금 있다 또 나올 거거든요. 그럼 이제 넘어가서 두 번째 문장으로 가볼게요. 오형식이 중요해서 좀 시간 많이 끌어봤어요. 자, 이번에 페이지 59페이지죠? 챕터 11번에 59페이지. 지금 이거 제가 여러분들 그 아이디가 영어 이제 유튜브 닉네임이 영어이신 분들 제가 잘못 읽어드릴까봐 그 백열님이 원서에서 오형식 문장만 찾아서 읽을 듯요 이라고 해주셨는데 그거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되게 좋은 방법입니다. 실제로 그런 식으로 저 했었어요. 특히나 사형식이랑 오형식이 진짜 헷갈리거든요. 저는 예전에 그래서 사형식하고 오형식하고 막 한참 공부할 때는요. 그땐 제가 고등학교에서 이제 대학교에서 실제로 교재가 있었으니까 그 교재 이렇게 읽으면서 원서 읽으면 얼마나 재밌어요. 교재 그 교과서만 이렇게 읽으면서 그건 재미도 없는데 그걸 읽으면서 사형식하고 오형식 나올 때마다 따로 적어놨었어요. 진짜 사형식이랑 오형식만 내가 따로 적어놓고 그리고 내가 얘네들은 진짜 한번 이해하고 넘어간다 이런 느낌으로. 근데 그렇게 하면요. 그리고 사형식이랑 오형식이랑 되게 많이 쓰이거든요. 한 권 읽으면서 여기서 나오는 사형식 문장 내가 다 찾아봐야지. 내가 여기서 나오는 오형식 문장 다 찾아봐야지. 그런 식으로 한 권만 읽으시면요. 사형식, 오형식 그냥 정리됩니다. 그거 맞아요. 사실 그렇게 하는 거 맞고 약간 제가 놀란 게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수 있게 지금 제가 코스를 만들고 있어요. 기획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코스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오늘 19번째 라이브라 그랬잖아요. 19번째 지금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그 약간 요런 효과를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느끼실 수 있게끔 원서 읽어 나가면서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코스 계속 기획 중에 있습니다. 좋아요. 자, 그럼 넘어가서 두 번째 문장, 과제 문장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Christoph held the reins tightly, steering Sven and the sled through the thick, heavy snow. 라고 적혀있는 거 볼 수가 있는데 자, 해석 먼저 해볼게요. 크리스토프가 held 잡았죠. 뭐를? The reins, 고삐를 tightly, 꽉 잡은 겁니다. 그래놓고 쉼표 찍고 steering이라고 ing가 나오는 걸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요게 이제 포인트예요. 요게 이제 포인트고 이거 동사 steer 이란 동사 뒤에 ing가 붙은 거거든요. steer는 참고로 조종하다라는 뜻인데 이렇게 동사 뒤에 ing 붙는 거 두 개가 가능해요. 이거 질문. 동사 뒤에 ing가 붙는 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와 뭐가 가능할까요? 동사 뒤에 ing가 붙으면 뭐와 뭐가 만들어질 수 있나요, 여러분? 댓글. 분사, 구문, 동명사, 분사, 뭐 이렇게 막 나오고 있어요. 명사가 만들어지면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하죠. 자자. 오케이. 여러분들이 지금 올려주시는 걸 보면,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헷갈리고 있다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거 잠깐만 얘기해 볼까요? 뭐냐면, 오늘 또 1박 2일 방송하면 안 되는데, 1박 2일 방송하면 저희 피디님들이 너무 피곤해 하셔가지고 저도 피곤하지만, 자. 근데 중요한 얘기니까 또 해보자는 거죠. 이런 질문을 드렸을 때 여러분들의 답변을 보면 여러분들이 뭘 어디서 어떻게 헷갈리고 있고 그래서 지금 독해 실력이 지금 막혀 있겠구나라는 게 보여요. 뭐냐면 동사 뒤에 ing를 붙이면 동명사가 만들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현재 분사라는 게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자, 동명사라고 적어주신 분들 잘 붙여주신 건데
이런 답들이 보입니다. 여러분도 보셨을 거예요. 분사 구문이라고 말을 하시거나 아니면 현재 진행형이라고 말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거는 알긴 알되 잘못 알고 있어서 오히려 독해할 때 내가 잘못 알고 있는 지식 때문에 발목 잡히기가 굉장히 지금 그 말하자면은 좋은 상황인 거예요. 왜냐면 현재 진행형이 아니라 그러니까 현재 진행형은 현재 분사랑 비동사랑 합쳐져서 만들어지는 게 현재 진행형이고요. 분사 구문이라는 것은 현재 분사가 부사처럼 활용이 될 때의 그 사용을 부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제 현재 분사랑 관련은 있으나 그 동사를 갖다 ing 만든 게 진행형 아니고 분사 구문 자체는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얼기설기 알고 있는, 대충 알고 있는 것들이 좀 말하자면은 눈에 띄는 그런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요거 현재 분사이고요. 오늘 우리가 집중을 먼저 해볼 부분은 이 ing, 현재 분사이고요. 현재 분사가 그래서 어떻게 생겨먹은 친구인지, 어떻게 해석하면 되는지 간단하게 제가 또 쭉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동사 뒤에 ing가 붙이면 맞아요. 동명사 또는 현재 분사가 될 수 있는데, 현재 분사가 된 경우, 현재 분사는 그럼 뭐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동사를 갖다가 형용사 또는 부사로 만든 거예요. 우리 이거 이제 북클럽 처음부터 같이 해주신 분들은 똑같은 설명 제가 또 드리고 있다는 거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지금 현재 분사 뭐였지? 하고 계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 자, 현재 분사 다시 한번 뭐라고요? 동사를 활용해서 그 동사를 형용사 또는 부사로 활용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이 현재 분사예요. 그러면 이제 포인트는 오케이. 동사를 갖다가 형용사나 부사로 만든 건데, 그럼 무슨 뜻이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해석하면 되는데 를 이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뉘앙스 자체를 보자면, 그리고 이런 뉘앙스를 기억하시는 게 또 중요한 게, 해석을 하는 뜻도 중요하지만 언제나 이게 정말 100% 이렇게 해석만 되냐 하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뉘앙스를 알고 있어야 좀 다른 식으로 해석이 되더라도 이게 현재 분사니까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지, 여지를 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뉘앙스를 말씀드리자면 능동, 진행, 그리고 동시동작. 현재 분사는 이렇게입니다. 능동의 뉘앙스로 해석될 땐 보통 얘가 뭐뭐 하는 이라고 해석이 돼요. 능동은 이제 본인이 원해서 하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singing birds 하면은 뭐 이건 뭐 이렇게 저렇게 다 되는데, singing birds 하면은 노래하는 새. 그러니까 말하자면 새가 노래하고 싶어서, 지가 노래하고 싶어서 노래하는 거니까 노래하는 새. 이렇게 이제 해석되는 게 능동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진행은 뭐뭐 하고 있는이 돼요. 뭐 singing birds도 노래하고 있는 새들 이렇게 보는 것도 가능하겠죠. 또는 sleeping baby 하면은 잠을 자고 있는 중인 그 진행을 확실히 강조를 해주는 그런 형용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잠을 자고 있는 중인 아이,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동시동작은 뭐냐면, 동시동작 같은 경우는 이 현재 분사가 부사로 활용이 된 경우, 그리고 현재 분사가 부사로 활용이 되는 경우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분사 구문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런 문법적인 용어가 해당이 되는 경우가 되겠는데, 하면서, 뭐뭐 하면서, 노래하면서 샤워를 한다, 뭐 이런 거, 그렇죠? 뭐뭐 하면서 샤워도 하고 노래도 하고 동시에 그 두 가지 동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나타낼 때가 바로 이 동시 동작의 쓰임인 거예요. 자, 그런 맥락에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현재 분사보다 동사를 형용사나 부사로 활용하게끔 만들어주는 거고, 능동, 진행, 동시 동작의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능동 뭐뭐 하는, 진행 뭐뭐 하고 있는, 동시동작 뭐뭐 하면서. 그런 의미에서, 자, 요렇게 세 가지를 알고 계시면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지금 여기서 그 steering은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능동, 현재 진행, 동시동작 중에서, 아니면 뭐뭐 하는, 뭐뭐 하고 있는, 또는 뭐뭐 하면서, 세 개 중에서 뭐로 해석하는 게 가장 자연스러울까요? 그쵸, 맞아요. 자, 많은 분들이 지금 뭐 정답률 100%입니다 지금. 좋아요. 열심히님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지금 여러분 유튜브로 이거 보고 계시는 분들 보면
요거 댓글 빨간색 상자로 올라가는 게 지금 저랑 같이 방송해주시는 피디님이 적어주시는 거거든요. 피디님 왜 시청자분들이 답 다 적으신 다음에 적으세요? 피디님 놀리는 게 제 삶의 낙 중에 하나여가지고. 여러분 나중에 우리 피디님한테 그냥 질문하고서는 피디님이 맞히시나 볼까요? 아, 우리 피디님 또 솔직하셔가지고. 눈치 게임. 아, 네. 근데 사실 저희 피디님이 뭐 이렇게 먼저 적었다가 틀리면이라고 적어 놓으셨지만 제가 수업한 것 이 세상 누구보다 가장 많이 수업 들어주신 분들이 이 피디님들이라서 틀릴 일은 없을 겁니다. 라고 부담을 드렸는데 나중에 틀리면 엄청 면박을 당하겠죠. 네네, 인스타 들어오세요. 지금 약간 수다 떨고 있어요. 네. 여러분 혹시나 열심히님 모르시는 분들 계시면 유튜브에서 이렇게 열심히 영어 공부 이런 거 검색해 보시면은 열심히 진리안이라는 채널이 있어요. 우리 피디님, 아니 피디님 많이 댓글 달아주세요. 여러분 저희 피디님이 이렇게 댓글로서 참여해 주시는 게 좋다 하시면은 참여 이렇게 댓글 달아주세요. 또 분위기 몰기. 해서 열심히님 채널 혹시나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시면 아마 많이들 하셨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가서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진짜 이제 유용한 그런 컨텐츠들 많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유튜버이시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제가 또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기도 해서 어이 참여 댓글 장난 아니야. 지금 여러분들 안 들리셔서 그런데 우리 또 피디님이 센스 있게 또 채널 그거까지 해주시고 지금 저희 피디님이 앞에서 이렇게 댓글 단다고 키보드 투둑투둑 거리는 소리가 전 들리는데 되게 바빠요. 키보드 투둑투둑 거리는 소리가. 근데 그 열심히 진리언님 채널 찾아주려고 그러신 거네요. 피디님 앞으로도 참석 계속 해주실 건가요? 참여 이렇게 계속 해주실 건가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참여만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저희 피디님 참여 안 하신대요. 어떡해요? 난 몰라. 여러분들은 참여해 달라고 하셨는데 저희 피디님이 안 하신대요. 아니요, 나중에 해주실 거예요. 그죠? 나중에 해주실 거예요. 분위기. 자, 좋아요. 이렇게 먼저 일단락 한번 해보도록 하죠. 분위기 보면서 저희 피디님은 저희 피디님은 참여하는 걸로. 자, 해보겠고, 좋아요. 다시 공부하는 문장으로 돌아가서 여기서 나온 steering은 답부터 말씀드리면 이거는 이제 분사 구문, 동시동작 뭐뭐 하면서예요. 그래서 크리스토프가 그 고삐를 딱 잡았는데 잡음과 동시에 뭘 했냐? 잡으면서 조정을 한 거죠. 동시에 동작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잡고는 스벤하고 그 썰매를 이렇게 그 thick이라는 건 두꺼운 눈이 이만큼 쌓였으니까 그리고 heavy 무겁죠. 이만큼 쌓였으니까 눈이 또 무거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막 통과하면서 잡고서는 막 이렇게 조정하면서 그러면서 갔다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고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런 걸 궁금해하실 수가 있어요. 선생님 현재 분사가 뜻이 3개잖아요. 결국은 그죠? 뭐뭐 하는 뭐뭐 하고 있는 뭐뭐 하면서 뜻이 3개인데 아니 그럼 그 뜻 3개가 언제 여기서는 뭐뭐 하는 이고 언제 여기서는 뭐뭐 하고 있는 이고 언제 여기서는 뭐뭐 하면서인지를 어떻게 구별하나요? 라는 걸 굉장히 궁금해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그거를요. 문법 구조적으로 여기서는 뭐구나 라고 따지는 것도 가능하긴 한데 가장 먼저는요. 그냥 3가지 뜻을 다 넣어보고 그중에서 가장 자연스럽다라고 여러분들이 판단되는 부분에다가 맞춰서 해석을 하시는 게 가장 사실은 깔끔한 답안이에요. 그리고 이게 제가 강조를 그렇게나 드리는 그 경험 부분인 겁니다. 경험이 많이 쌓이면요. 굳이 이게 뭐지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여기서는 뭐겠네 라고 딱 그냥 감이 오게 돼요. 그렇죠? 그런 느낌에서 근데 하나 힌트를 드리자면 지금 문장 보시면요. 쉼표 찍고 ing 나와 있죠. 그러니까 앞에 주어, 동사, 목적어 뭐 이런 거 나온 다음에 그러니까 문장이 나온 다음에 쉼표 찍고 ing 현재 분사가 나오면요. 그건 거의 99% 분사 구문으로서 얘가 동시 동작으로 뭐뭐 하면서라고 쓰인 경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이 분사 구문, 그러니까 동시 동작만큼은 먼저 좀 쉽게 걷어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참고로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게 이제 현재 분사 부분이었고 쭉쭉 갑니다. 이제 계속 가볼게요. 13번째 챕터 78페이지. 자, 페이지 펴주시고 교재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 보고 계신 분들은 또 앞에 있죠. 78페이지. 이 문장도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고 읽을 때는 입 쫙쫙 벌리면서 큰 소리 내면서 가봅니다. 가요, 시작. Not sure if this is going to solve the problem, Olaf called from around the sides of a snow boulder. 자, 먼저 여기까지만 해석을 해보겠는데, not sure는 앞에 I'm not 이제 I am이 빠진 거죠. I am 빼뜨리고 그냥 not sure인 거고, 여기서 if는 만약에가 아니에요. 여기서 if는 뭐뭐인지 아닌지. if도 뜻이 두 개예요. 뭐뭐인지 아닌지 해서,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내가 하려는 말이 문제를 해결할지 모르겠는데, 그건 내가 잘 모르겠는데 라고 이제 올라프가 말을 했다는 거죠. called가, 이 call이라는 게 사람을 부를 때 또는 전화할 때도 call 쓰지만 그냥 외칠 때, 그냥 말을 할 때도 call 같은 거 많이 써요. 이제 말을 했다는 겁니다. From around the side of a snow boulder. boulder는 뭐냐면 큰 바위거든요. 그러니까 눈 바위 옆에 어디쯤에서부터 이제 올라프가 이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라고 말을 했다는 거죠. 그래놓고 이 문장이 이어지는데 이게 재밌어요. 자, 이 문장도 읽어볼게요. But 여기서부터 갑니다. 시작. But I found a staircase that leads exactly where you want it to go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이 집중했으면 좋겠는 거, 물론 볼만한 거 많아요. 뭐가 있냐면 I found a staircase, 내가 계단을 찾았다는 건데, 그 계단이 어떤 계단이에요? That leads, 관계사 쓰인 거죠. 근데 관계사는 오늘 관계사 하기 시작하면 1박 2일도 부족해요. 이제 새벽 뭐 여전히 1박 2일이겠지만 새벽 4시에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좀 그러니까 관계사 이제 우리가 다음에 하도록 하고, that leads, 이어져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어디로 이어져 있냐? Exactly, 정확하게 어디로 이어졌대요? Where, 장소가 나왔죠? 그래 놓고 뒤에 뭐라고 나와요? You want it to go 라고 나오죠. Where 먼저 제외하고 You want it to go. 뭐 안 떠올라요, 여러분? 뭐 안 떠오르세요? You want it to go. 뭐 안 떠올라요? 제가 원하는 댓글이 뭘까요, 지금 여기서? 뭐가 떠올라야 될까요, 지금? 제가 원하는 답이 뭘까요? 뭐가 떠올라야 돼요, 지금? 맞아요. 오형식이에요. You want it. 주어, 동사, it이 목적어죠. 그리고 나서 투부정사가 붙었어요. 물론 주어, 동사, 목적어 다음에 투부정사가 붙고, 그 투부정사가 이제 목적 보어가 아니라,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그냥 뭐 이해되면 이해하시고 좀 어렵다 싶으시면 그냥 넘기셔도 되는데, 이 네 번째 투부정사가 쓰였을 때 그 투부정사가 목적 보어가 아니라 그냥 투부정사의 부사적인 용법으로 해서, 투부정사가 부사적으로 쓸 때는 뭐뭐 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해석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주어, 동사, 목적어 다음에 목적 보어 자리에 투부정사가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걸 먼저 알고 있는 것 자체. 알고 있는 것 자체가 그냥 나중에 가서 이게 목적 보호일 수도 있어서 오형식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이게 투부정사의 부사적인 용법일 수도 있는데, 그러면 두 개 다 해석해보고 뭐가 자연스러운지 볼까라는 옵션을 가능케 해준다는 점에서 오형식이 뭔지를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자체가 그냥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오형식이에요. 그래서 자, 오형식 어떻게 이제 해석된다 그랬어요.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 보호하면 역시나 여기도 오타 지금 있는데, 주어가 목적어를 목적 보호하게끔 만든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제가 옆에서 보여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제가 만든다라고 해석을 한 게, 많은 오형식의 문장들이 실제로 이렇게 뭐 만든다, 그러니까 뭐 일을 하게끔 만들었든지 아니면 설득을 해서 뭐뭐 하게끔 만들었든지 이런 만들다라는 뉘앙스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모든 게 만든다라고 해석되지는 않아요. 그런 예를 여기서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던 건데, 여기서는 want잖아요. 해서 you want, 네가 원한다는 거죠. it, 그것.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계단이에요. 아까 이제 올라프가 말한 그 이어져 있는 계단 그거죠. 해서 네가 이 계단을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계단이 뭐 하길 원하는 거예요? 가기를. 어디를 가기를? 앞에 where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where you want it to go. 네가 이 계단이 가기를 원하는 그곳으로 정확하게 이어져 있는 계단을 내가 저기서 발견했어. 근데 not sure if this is going to solve the problem. 근데 이게 그 문제를 해결할지 모르겠네 라고 올라프가 말을 해주고 있는 거고, 자 맥락을 따져보자면, 그리고 우리가
영화를 갖다가 본 걸 원서로 읽으면서 도움받을 수 있는 건 이런 맥락이잖아요. 책을 읽어도 당연히 그 맥락이 잡히겠지만 이게 언제냐면 그건 거죠. 그 이제 그 성에 도착을 한 건 거고. 그렇죠? 근데 성에 어떻게 갈지 모르겠어요.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올라프가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너네들이 딱 갔으면 하는 그곳으로 이렇게 이어져 있는 계단을 내가 찾았거든. 여기서 말하는 그래서 where you want it to go가 어딘 겁니까? 그 성인 거죠. 그 성인 거죠. 우리는 성에 가고 싶고 근데 성에 갈 방법이 없어가지고 허둥지둥 대고 있었던 거니까 이런 겁니다. 오형식이 그냥 오형식으로 쓰이지 않고 이제는 여기서 where과 함께 쓰여서 막 부사절로 한 번 더 포장이 된 걸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오형식에서 항상 이렇게 만들다라고만 해석되지 않는다는 것도 보여드리고 싶었고 오형식을 알아야 이 문장도 제대로 해석할 수 있었던 거고 약간 이거는 이제 어드밴스드 버전 정도였던 거죠. 요걸 또 한번 여기서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한 번만 다시 읽어볼게요. 그냥 But I found 여기 그냥 한번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But I found a staircase that leads exactly where you want it to go. You want it to go. 네가 원한다 그것이 가기를. Where? 어디로? 그러니까 네가 그것이 가기로 원하는 그곳으로 that leads 이어져 있는 계단을 staircase를 내가 찾았어.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구나 봐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좋아요. 자, 그럼 넘어가서 이제 두 문장이 남았는데 요건 진짜 그냥 간단히 짚어볼게요. 그 18번째 챕터에 나와 있고요. 110페이지죠. 제가 맨날 간단히 짚어볼게요. 그리고 자세히 설명드리는데 이게 설명하는 게 워낙 제 습관이 돼버려가지고 이 문장도 크게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갑니다. 시작. The door flew open and the two servants brought Anna into the room. 말을 해주고 있죠. 자, 두 가지. The door flew open. 무슨 뜻일까요? 이거부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The door flew open. flew가 날다, fly의 과거형이잖아요. 날아갔다, 열었다. 왜냐면 open은 이제 동사로서 열다라는 뜻이니까 저거 해석해 보세요. 그러면은 문이 날아갔다, 열었다. 무슨 뜻이지? 헷갈리기가 쉽거든요. 저거 무슨 뜻일까요? 피디님이 1등으로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물음표와 함께. 벌컥 열리다? 다른 해석은 없어요, 여러분? 맞았나? The door flew open. 부드럽게 열렸다? 날아가듯 열렸다. 날아가듯 열렸다. 확 열렸다? 바람의 문이 열렸다 닫혔다 하는 식. 와,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공감이 돼가지고 웃겨요. 저절로 열리다? 저절로 열리다. 문이 펄럭펄럭거렸다? 날리면서 열리다. 날리면서 열리다가 무슨 뜻인지, 그쵸? 갑자기 열렸다? 뭔가 날았다, fly가 들어가니까 바람에 열렸다. 이런데 좀 이렇게 감이 딱 오시는 것 같아요. 그죠? 먼저는 요거는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 저기 있는 open은요 동사는 아니에요. 열리다라는 동사가 아니라 사실 쟤는 그냥 열린이라는 형용사입니다. 먼저 그걸 우리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흐름에 맞춰서 저기 들어가 있는 open은 형용사로 들어가 있는 거고요. 지금 저 날아갔다라는 flew라는 동사를 자 다른 거를 다 제쳐놓고 그냥 비동사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The door was open. 이렇게. 그럼 그냥 문이 열린 거잖아요. 그냥 문이 열려 있었다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작가가 글을 쓸 때 그냥 문이 열렸다라고 말하기가 심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가장 좀 쉽게 쓰자면 The door was open. 이렇게 쓰면 되는데 근데 그렇게 쓰기가 좀 심심한 거예요. 그래서 비동사 대신에 flew라는 동사를 쓴 거고 마치 비동사가 들어가서 사용되는 것 마냥 그러니까 조금 문법적으로 얘기해 보자면
이 형식의 구조는 놔둔 채로 실제로 이 형식을 이루지 않는, 보편적으로는 이 형식을 이루지 않는 동사를 비동사인 것 마냥 그냥 갖다 써놓은 케이스인 거예요. 되게 특이한 케이스라서 제가 이렇게 꼽아놓은 건데, 그래서 원래는 the door was open이었는데 그 was를 flew로 바꾼 거고, 그래서 결국은 문이 열린 건데 날아가듯 열렸다는 거예요. 그게 맞습니다. 있는 그대로 그 작가의 의도를 대신해서 읽어보자면 문이 열린 건데, 근데 이제 비동사를 쓰면 상태만 나타내지 동작을 나타내지 않거든요. 그래서 동작을 좀 살려서 넣고 싶은 거죠. 그래서 날아갔다라는 동작이 있는 flew, the door flew open, flew를 넣은 거고, 그 느낌을 살려서 해석하면 문이 날아가서 열렸다인데, 그럼 날아가서 열린 게 뭐지? 우리나라 말로 하자면 획 열렸다가 되는 거죠. 그 문이 그냥 획 열렸다라고 우리가 보는 게 맞는 거예요. 자, 제가 확인해 볼게요. 우리 피디님이 아까 그렇게 적은 것 같아요. 그죠? 벌컥 열리다. 벌컥 열리다도 저는 맞을 것 같아요. 저희 피디님 맞은 걸로 하죠. 앞으로 계속 참여하시는 걸로. 그러니까 날아가듯, 그러니까 문이 확 날아가듯 열렸다, 벌컥 열렸다, 그런 맥락이면 여러분들 다 해석하신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부드럽게 열렸다는 아니고, 하우스 애니원님, 하우스 안년님, 문이 부드럽게 열렸다라고 적어주셨는데 그건 아니에요. 확 열렸다. 그렇죠. 날아가듯 열렸다인데 그게 우리나라 말로는 보통 그렇게 안 하니까 확 열렸다, 뭐 아니면은 저절로 열렸다 아니죠. 여러분들이 올려서 주셨던 거 제가 보고 있어요. 문이 펄럭펄럭 아니고, 불가드로님 문이 펄럭펄럭 아니고요. 날리면서 열리다가 정확히 뭐지? 이 획 열렸다라고 결국은 그 말을 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바람에 열렸다가 아니에요. 바람이 불었다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맞아요.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하는 게 뭐냐면, 저 flew가 비동사를 대신했다는 거. fly라는 동사를 사전에서 찾아보시면요, 그게 이제 비동사로서의 쓰임이 있다는 언급이 아무 데도 없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이거는 문법적인 그냥 우리나라 말에도 시적 허용이라고 있잖아요. 그런 맥락이에요. 시적 허용 같은 맥락입니다. 해서 요런 케이스도 있구나. 비동사가 아니어서 보편적으로는 이 형식을 이루지 않는 친구들이 이런 식으로 이 형식으로서 사용되는 경우가 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만 해주세요. 자, 그리고 이것도 제가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하고 싶은 게, 지식 곱하기 경험 제곱에서 경험 쪽에 들어가는 얘기예요. 문법책에서는, 저는 사실 이거를 문법책에서 다룬 책을 있긴 있는데, 제 스스로 문법책을 공부하면서 이런 경우가 있어, 이걸 막 이렇게 공부해본 경험도 없고, 문법책을 보면서 봤어도 이게 결국 그래서 무슨 말인데 이 형식을 이루지 못하는 동사가 예외적으로 이 형식을 이루는 경우가 있다고? 그거 무슨 예외야? 그럼 처음부터 이 형식을 이루는 동사로 만들어 놓든가. 약간 이러고 넘어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지식 쪽을 통해서 채울 수 있는 거라기보단 많이 영어에 노출되면서 경험적을 통해서 이게 뭐지? 근데 이런 경우도 있네 라고 배워가는 그런 경우인 거예요. 그쵸? 맞아요, 정희님. 이런 걸 어떻게 알고 해석해요? 그래서 경험이 중요한 거고,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그냥 있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골라 놨던 거기도 하고요. 근데 이해가 되시죠? 획 열렸다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오늘 그냥 이 문장을 마지막으로 한번 해볼게요. 되게 재밌는 포인트라서. 그럼 거꾸로 이 질문을 드려볼게요. 우리나라 말로 문이 획 열렸다를 저 형식이 아닌 걸로 한번 써보세요. 문이 획 열렸다라는 거를 영어로 번역을 해보세요. The door flew open이 아니라 그냥 문이 획 열렸다를 영어로 쓰면 여러분들 어떻게 쓰시겠어요? 영어로? 그럼요. 회화에서 표현해도 이해돼요. 원어민들은 이거 당연히 이해합니다. 이런 식으로 시적 허용 같은 이 형식의 문장들을 우리가 은근히 많이 봐요. 찾으면 더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몰라서 안 보이는 거예요. 아는 만큼 보이고 모르면 못 보거든요. 자, 문이 획 열렸다를 영어로 그냥 여러분들이 바꿔보세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문장 구조로.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죠? 약간 그런 식이에요. The door opened, 과거형이어야 되니까. Opened quickly. 약간 그런 느낌이죠. 획이라는 게 영어에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말하는 획의 느낌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지금 당장 제 머릿속에는 안 떠올라요. quickly를 쓰든지, 그럼 근데 그거는 문이 재빠르게 열렸다고. 재빠르게 열렸다. 갑자기 열렸다? the door opened suddenly? 아니면
The door opened. 그쵸? 수지님,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데 딱 적으셨어. 이거예요. The door opened quickly, suddenly, 아니면 abruptly 이런 거 있어요. abruptly, A-B-R-U-P-T-L-Y. 그게 아마 이제 갑작스럽게 그거 뭐 suddenly랑 비슷한 뜻인데 swiftly는 약간 획 이런 게 아니라 유려하게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막힘없이 이런 느낌이에요. 물론 이제 막힘없이라는 게 속도의 느낌이 있기 때문에 획의 느낌에 가까울 수는 있는데 느낌이 되시죠? swiftly라는 건 유려하게 샥 막힘없이 이런 느낌이에요. rapidly는 약간 성장 같은 거 말할 때, 그러니까 rapid라는 거 급속이라는 거는 100% 속도 또는 성장과 관련된 약간 그런 거라서 문이 rapidly하게 열렸다. 물론 안 되는 건 아닌데 그 경우에는 이제 quickly에 더 가깝고 웬만하면 quickly를 쓸 것 같긴 해요. swoosh the door open. 아, 우리 피디님 역시 원서 강의 만든 경력이 쌓이니까 진짜 swoosh the door opened. 근데 그건 이제 아니 저건 또 시적 호용이죠. 말하자면 시적 호용이에요. 근데 포인트는 오케이. 포인트는 보세요. The door opened quickly, suddenly, abruptly, rapidly. 다 좋은데 그 표현들은 보세요. The door flew open의 감성을 갖고 있지 않아요. 이해가 되세요? 왜 이게 시적 호용이라고 제가 표현하는지 그 감성이 느껴지세요? The door opened quickly, abruptly. 아무것도 the door flew open. 이 전달해주는 그 뉘앙스를 전달하지 못해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작가가 the door flew open이라는 문장을 선택을 한 거예요. 왜냐면 그냥 주어 동사 다음에 부사로 말하기에는 내가 쓰고자 하는 그 감성을 담아낼 수가 없어서 그래서 fly라는 보편적으로는 이 형식으로 쓰이지 않는 동사를 갖다 근데 이 형식 안에 집어넣은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왜 이런 문장이 생겨났는지. 그리고 지금 그 모정님께서 the door burst open 이라고 해주셨는데 그것도 같은 거예요. burst는 터지다라는 동사거든요. 걔도 기본적으로 이 형식으로 쓰이지 않아요. 기본적으로는 보통 아마 안 쓰인다고, 사전에도 아마 안 쓰인다고 나올 거예요. 근데 쟤는 이 형식으로 많이 이렇게 좀 말하자면 활용이 되거든요. The door burst open. 그것도 burst 동사고 open 형용사예요. 이 형식 문장이라고 봐야 돼요. 그럼 왜 그렇게 썼냐? 똑같은 거예요. burst 터졌는데, 문이 터졌는데 터져서 열렸다는 거죠. 빵 열렸다는 거예요. 쾅 열렸다는 거예요. 그거를 부사를 갖다 나타낼 수가 없으니까 이런 형식의 문장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맞아요, 수지님. 이거 되게 멋있는 문장이에요. The door flew open은 진짜 멋있는 문장이고 있어 보이는 문장이고 그러니까 시적 허용 같은 문장이에요. 왜 이런 게 존재하는지 이해가 되세요? 잊지 못할 문장까지 되셨어요? 감사합니다, 열심히님. 이게 되게 재밌는 문장이어서 저도 과제 문장으로 골라놨었던 거였어요. 좋아요. 자, 그러면 이 문장, 그리고 뭐 두 명의 하인이 이제 아나를 데리고 뭐 이렇게 방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였고, 마지막 문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얘는 과거 분사가 좀 이렇게 쓰인 거였어요. engulfed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racing 또 현재 분사도 쓰이고 그런 건데, 우리 뭐 예전에 북클럽 할 때도 그랬지만 오늘 시간이 이제 많이 됐으니까 요 문장은 건너 뛰도록 할게요. 간단히만 해석해 드리자면 not far away, 멀지 않은 곳에서 but completely engulfed in the snowstorm. 자, 멀진 않아요. 그런데 완전히 그 snowstorm 안에 둘러싸인 채로, 여기서는 그 engulfed라는 과거 분사가 뭐뭐인 채로라고 해석이 되고 있어요. 둘러싸인 채로 Christoph was riding on Sven's back. 크리스토프가 이제 스벤의 등에서 이렇게 타고 있었다는 거죠. was riding 현재 분사인데 이게 was라는 비동사와 함께 쓰여서 진행형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놓고 보세요. 쉼표 찍고 racing 나왔죠. 쉼표 찍고 racing 나왔어요. 쉼표 찍고 ing 나오면 거의 99% 현재 분사가 이제 분사 구문으로 활용된 케이스로서 동시 동사 해서 타고 있었는데, 타고서는 뭘 한 거예요? racing, 막 질주했다는 거죠. 어떻게? desperately 그 진짜 막 그냥 애간장타게 막 해가지고 towards Anna, 아나를 향해서, 아나라고 보통 읽어요. 이거 영화에서도 그럴 거야. 아마 아나를 향해서 막 절실하게 막 엄청 달려가고 있었습니다라고 이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걸 통해서 engulfed라는 과거 분사를 좀 얘기 나누고 싶었는데 오늘은 시간이 이제 됐으니까 과거 분사는 다음 교재 주토피아거든요. 주토피아 제가 과제 문장 이제 낼 때 과거 분사가 들어간 것도 내서 이제 과거 분사 얘기 같이 해보는 걸로 우리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맞아요. 이거 여러분들 한번 정말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요 한번 해보셔도 좋아요. 쉼표 찍고서는 ing 동시동작으로 얼마나 자주 나오는지 찾아보시면요 진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현재 분사라는 게 사실 어느 정도 난이도가 있는 그런 문법적인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북클럽 같은 거 할 때 제가 현재 분사 과거 분사부터 짚고 넘어가는 게 현재 분사 과거 분사가 진짜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오늘 내용이 분명히 머릿속에 좀 도움이 되셨다면 정리가 되셨다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겠고요.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주토피아 가지고 할 겁니다. 도치맘에다가 제가 다시 한번 과제 문장이랑 해가지고 그 게시물 올려드릴 거고 그리고 이 영상 편집돼서 내일 뭐 오전 또는 오후쯤에 올라갈 텐데 유튜브 영상 그 디스크립션에도 요 과제 문장 또 제가 올려드릴 거예요. 책 한번 읽어보시되 그 과제 문장 자체 한번 쭉 살펴보시면 오늘처럼 같이 공부해 나가는 굉장히 유익한 시간 아니었습니까? 가져보게 될 겁니다. 혹시나 이 책들 구매하신다면은 그냥 뭐 예스24 가서 구매하셔도 다 파는 책이에요. 근데 조금 더 싸게 구매하실 수 있게 어쨌거나 저희가 북클럽 하는 거니까 링크 밑에 유튜브는 밑에 디스크립션 있고요. 도치맘에서는 지금 공구하고 있고요. 참고해 주시면 이왕 뭐 구매하실 거 훨씬 더 싸게 구매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 이게 1박 2일 하면 뭐 저도 전데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도 정말 고생 많으신 거예요. 항상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밤 보내시고요. 좋은 일주일 보내시고 그리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할게요. 참고로 다음 주 목요일부터 두 번째 라이브 방송이죠. 여태까지는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 라이브 방송을 했는데 다음 주 목요일부터 목요일에도 라이브 방송을 하려 그래요. 그리고 그 개념은 그 전반적인 어떤 그런 라이브 방송 어떻게 목요일은 진행할 건지는 다음 주 화요일 때 같이 좀 이렇게 공개하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되게 빡세게 공부했는데 목요일은 더 빡세게 공부하려고 그래요. 목요일은 진짜 정말 10분 남아 계셔도 좋아요. 진짜 그냥 제가 수업을 정말 하듯이 그 대신에 아마 목요일 날 라이브는 여러분들 그 라이브 때 함께 안 해주시면은 유튜브에 안 올라갈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만들어 볼까 하는 방향으로 지금 꾸미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거는 제가 화요일 날 다시 한번 정리해서 쭉 한번 또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좋은 밤 보내시고 좋은 꿈 꾸시고요. 좋은 일주일 보내시고 다음 주 화요일 날 또 만나요. 자, 바이바이. 다음 목요일 방송은 9시쯤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건 진짜 빡세게 해야 돼서 9시쯤 하려고 그래요. 그거는 약간 학생분들이랑 성인분들 뭐 이렇게 직장인분들 좀 타겟으로 잡고 있어서 도치맘으로 보시는 분들은 그쵸 9시 좀 이르신 건 제가 아는데 먼저는 9시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좀 양해를 부탁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어쨌거나 그거 한 번 더 정리해가지고 다음 주 화요일날 말씀드릴게요. 고생하셨어요. 다음 주에 봐요.